시작됩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불허하고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9차 변론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조서가 증거 자료로 제시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에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시작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요청한 정황이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회동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다룰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에서 제외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증인 출석 없이 국회와 대통령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국회 측 주장부터 살펴보면 국회 측은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조서를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피의자들의 검찰 조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피의자들의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공방이 치열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를 활용했습니다. 국회 측이 제시한 조 청장의 조서에는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국회 측은 이러한 진술이 조 청장뿐 아니라 여인영 방첩 사령관 등도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여 사령관의 조서에는 체포 대상자로 특정되고 있는 14명의 명단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들의 조서도 공개하며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 등을 제시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음모론적 부정선거 의혹에 빠진 현직 대통령에 의한 폭력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회 측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계엄은 야당을 향한 경고용이었을 뿐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맞섰는데요. 이 공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되자 대통령 측 대리인이 법정에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한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들이 잇따라 제시되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직접 반대 신문할 기회가 없는데 이를 증거조사에 포함하는 건 위법하다는 겁니다. 아예 짐을 싸서 심판정에서 퇴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며 야당 경고용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등을 국민에게 호소하려 했다며 실제로 다친 사람이 없어 계엄이 평화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의한 정보 기술 탈취 위협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국회 봉쇄, 의원 체포조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차례로 반박하며 군과 경찰이 이번 계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9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지만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이 의견을 전하는 날이어서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했다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리 일정을 알았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간 건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옵니다.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반쯤 헌재에 도착했지만 심판정에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1시간 반 만인 오후 2시 변론이 시작된 직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변론 출석을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거쳐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9차 변론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이 많은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전에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였던 만큼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불출석한 것은 처음 출석한 3차 변론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내일 잡힌 10번째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일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있는 날이라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시간 간격이 있다며 시간만 연기해줬습니다. 계속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20일 오전 형사재판과 오후 탄핵심판 사이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과 기일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그날 증인 3명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을 촉탁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일정을 바꾸기 어려우니 그대로 따라달라는 겁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또다시 탄핵심판 불출석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는 10차 기일 시작 시간을 30분, 증인 신문은 1시간씩 늦추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 변론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두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심판은 추가 증인 채택이 없다면 10차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나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인데요.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도 열립니다. 이 소식은 장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헌정사 처음으로 민주당은 내란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과 함께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탄핵안을 가결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 종족수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한 총리는 국정 안정을 위해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경찰은 계속된 기각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채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건 김 차장의 경우 이번이 3번째, 이 본부장은 2번째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각에 대해 각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경호 업무 특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안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경찰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오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투자 협력안을 준비한 사절단은 미국의 정재계 인사와 교류하며 한국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인사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낮춰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검찰도 계엄군에게 길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비상계엄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는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허석곤 소방청장과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와 관련된 쪽지를 봤다며 한 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검찰도 계엄군에게 국회 길을 안내했다는 의혹을 살피기 위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증거 인멸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관련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 4명에 대해서 긴급 구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일반인 접견이나 서신을 주고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인데 각하되긴 했지만 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회의를 연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입니다. 김영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 인권보호 소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섭니다. 긴급구제 심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중에 갑자기 날선 비판이 날아옵니다. 박정우 대령 구속영장 선고된 다음에 제가 긴급구제 필요하다고 인재소위 요청했는데 왜 김영원 의원은 그때 인재소위를 열지 않았습니까? 군인권 보호가 맞습니까 당신이? 이번 긴급구제 논의는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국은 신청 이틀 만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장성 4명을 수용한 구금시설을 조사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조사관 접견을 거부했고 곽정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가족 접근 해제만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했던 두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그 내용은 기동했던 건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인권위는 1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라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정이 제기된 시점에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각하해야 한다는 인권위법 3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기각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 위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부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여론조사 업체인 P&R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P&R은 명태균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등을 시행한 업체입니다. 당시 검찰은 P&R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대화를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는 것을 넘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21년 7월 초 김 여사가 명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첨부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높게 나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를 중지시키려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명 씨는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소통한 증거를 확보해온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치를 유리하게 조정할 것을 부탁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작된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세훈 시장의 후원 회장이었던 김모 씨, 그리고 자신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이른바 삼자 회동도 가졌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MBN이 제3자로 지목된 오세훈 시장의 후원 회장 김모 씨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4번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명태균 씨는 이 가운데 마지막 만남은 오 시장의 후원 회장이던 김모 씨도 함께한 3자 회동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가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느냐라고 물었다고 명 씨가 검찰에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보도된 뒤 3자 대면의 당사자로 지목된 후원 회장 출신 김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평생에 셋이서 만난 적이 없다. 명태균은 사기꾼이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3자 대면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명태균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과 김영선 등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믿기로 하는 사기의 범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우리 캠프는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련자 소환과 함께 명태균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이 여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권 인사들은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당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만큼 이 명태균 리스크가 차기 대권 구도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진짜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정조준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부전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동안 집중했던 내란 특검법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 대통령 부부는 물론 차기 여권 주자들을 동시에 직격해 탄핵 정국의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된 여권 인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연일 항변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을 면회한 민주당 의원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면 팩트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신공격만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찰이든 특검이든 상관없다며 샅샅이 조사해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선 차기 대권 구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대권 잠룡들의 타격은 물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계엄 이전으로 회복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은 명씨 의혹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명태균 특검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명씨의 추가 폭로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탄핵 정국 속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당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구치소를 찾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개인 자격으로 온 거냐 콕 집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호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당내 투톱의 접견인 만큼 당 공식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지도부가 아닌 개인 차원의 접견이라고 강조하며 찾은 자리였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개인 자격으로 온 거냐는 취지의 반문으로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거리두기 움직임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건데 두 지도부 의원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대화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권영세 위원장은 개인 자격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 자격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안 가는 게 비겁하다. 당이 거리두기를 망설이는 배경에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도도 잡아야 하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뭉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와 강성 지지층 모두 끌어안아야 선거에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당 일각에선 대통령과 강성 눈치 보기에 매달려 중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야권에선 이재명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친문계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 연대를 제안했고 김부겸 전 총리와 다른 비명계 주자들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개딸들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용호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이후 닷새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 전 지사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건데 차기 대선 이후 내각 구성을 함께하는 탄핵연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에 해당하는 그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정치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한국형 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 탄핵 찬성 세력과의 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잡음도 나왔습니다. MBN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유승민, 심상정 전 의원 등에게 내각 참여를 제안했었다는 주장에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자 김 전 지사가 검토만 했었던 것이라며 사과한 겁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에는 희망과 대안 포럼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주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향한 뼈 있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개혁의 딸들로 일컬어지는 우리 민주당의 정말 열렬 지지층.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행태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고 바꿔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비명계 간 연대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임종석 등 비명계 주자와 잇따라 만나며 당내 통합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재수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학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재수생 A씨는 대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환불 절차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입학 포기를 신청한 적이 없었던 A씨.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입학 등록을 포기했다는 증명서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A씨는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는데요. 그리고 이튿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의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숙학원에서 옆자리에 앉았었던 사람이라며 자신이 A씨의 신상정보와 수험번호를 알아내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대학 등록 취소 버튼을 눌렀다며 실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을 취소했다고 학교에 시인하면서 다행히 A씨는 재등록 처리가 됐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소름 돋는 일이네요.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초대형 돛돔이 제주 해역에서 낚시로 잡혀 화제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183cm, 무게는 약 140kg으로 웬만한 성인 키보다 큰 돛돔인데요. 지난 16일 참돔 조업을 하던 선장이 1시간 넘는 사투 끝에 잡았습니다. 돛돔은 수심 400에서 500m 암초 지역에 서식해 좀처럼 잡기 힘든 물고기지만 고기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용왕이 점지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돛돔은 다른 지역 상인에게 판매됐지만 판매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마리는 몇 인분이나 될까 꼭 먹어보고 싶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법정 구속 5개월 만인데요. 법원은 유 씨가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 씨는 5개월 만에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삭발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난 유 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크게 몸을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제를 팔아 돈벌이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입시 학원에 판 문제를 그대로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챙긴 돈이 무려 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재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고교교사 C씨는 배우자 명의로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직 교사 35명으로부터 받은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넘겨 올린 매출은 18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맥과 학연 등으로 엮인 교사와 학원 강사들은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사교육 카르텔을 구성해 내신과 수능 대비 문제를 거래했습니다.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지 명단, 인맥, 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해 거래를 제한합니다. 단가 등을 정해 1:1 혹은 조직적 형태로. 감사원은 공립사립교사 249명이 5년간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만 212억 9천만 원, 1인당 평균 8,55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수학교사 A씨는 자신이 직접 교사들을 섭외해 문항 제작 팁을 꾸리고 업체로부터 일감을 따오기도 했습니다. A씨가 사교육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만 6억 6,100만 원에 달했는데 이 중 1억 원 이상을 알선비 명목으로 자신이 직접 챙겼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학원에서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학원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죠. 서울의 한 고교 영어교사 B씨는 자신이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한 29명에 대해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명입니다.
요즘 가정집 현관문은 열쇠를 사용하는 것보다 디지털 도어록 쓰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시험 결과 일부 중국산 제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여는 수동 장치까지 녹아내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이 나면 꼼짝없이 갇힐 수 있다는 얘긴데요. 리포트 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직구 시장 1위인 중국 쇼핑몰 알리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검색해봤습니다. 국내 제품의 반값도 안 됩니다. 소비자원이 디지털 도어록 국내 제품과 중국 직구 제품 총 15종의 안전성을 시험해봤습니다. 270도의 고온에 10분간 둔 결과 중국산 5개 제품은 곧바로 불이 나거나 폭발했고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수동 개폐 장치가 녹아내려 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국내산 5종은 개폐 장치 작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온도 관련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안전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에 견디는 성능이 우수한 내화형, 화재 시 열림 기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KC 안전 확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제품은 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달라 설치 때나 이사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리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환불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구매에 앞서 KC 안전 확인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밤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4월 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는데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정모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자동차인데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대목이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거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4월 2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공식 발표에 앞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3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53조 원 규모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요. 25%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나 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를 피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발언도 쏟아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북한인이 사망했다고 처음 거론했고 아마 2월 말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장관 끝 회담이 4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종전 협상을 이어갈 고위급 팀을 구성하겠다 밝히며 이 종전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계속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효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쟁 발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이어진 첫 회담을 마친 양측은 종전 협상을 위한 고위급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appoint a high-level team from our end to help negotiate and work through the end of the conflict in Ukraine in a way that's enduring and acceptable to all the parties engaged. 양국 대사관 인력을 복원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 회복과 경제 협력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Разговор был, я считаю, очень полезный. Мы не просто слушали, но и слыш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у меня есть основания полагать, что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стала лучше понимать нашу позицию, которую мы на основе. 다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미러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장관급 회담으로 만족감을 표출한 러시아와 달리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로 예정됐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해식 논란 속에서 지난 17일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 프랑스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2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10km나 되는 길게 뻗은 빙판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스케이트장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미네소타에는 10km에 달하는 쭉 뻗은 얼음 위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 산장에 사는 존 프레드릭슨 씨가 만든 스케이트장이 최근 명소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따로 얼음을 만들지 않고 쌓인 눈만 걷어내 만든 자연 그대로의 스케이트장인데 인기가 많아 미국 전역에서 찾아올 정도라고 합니다. 프레드릭슨 씨는 스케이트장 관리가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보람차다며 미국에서 가장 긴 스케이트장을 기록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빚어낸 걸작 아닐까 싶네요. 이번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브라질로 가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골목길에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는데요.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축제가 열린 모습입니다. 연일 40도가 넘는 더위에 지쳤을 법도 한데 사람들은 오히려 신나는 춤사위를 뽐내며 축제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더위를 피하려 시원한 곳을 찾기보다 거리 위에 열정 뽐내기를 택한 시민들. 이열치열이 따로 없는데요. 지금 펼쳐지는 이 축제와 더불어 오는 2월 28일부터는 세계적인 리우 카니발 축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의 축제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소원 중 하나가 교도소 방문이라면 믿으시겠나요? 여기 한 할머니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백발의 할머니가 미국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104번째 생일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올해 104번째 생일을 맞아 지역의 보안관들이 할머니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할머니는 실제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족쇄를 만져보고 내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직원들과 생일 케이크도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흔쾌히 교도소 방문을 허락한 보안관들의 배려와 유쾌함이 돋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새해 들어 주요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를 시작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정도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압박하자 연이어 인하 방침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보증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 금액의 규모가 지난해 1조 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고 특히 지난 3년 사이에 40배나 늘어났는데요. 작년엔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사고액 규모도 4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받습니다. 또 공매도 거래 시 개인 투자자가 기관 법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돼 이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 북부와 충북, 경북 지역으로도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현재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서울도 매서운 칼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출근길 단단히 껴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대기도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하늘은 맑겠지만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0.4도, 대전 영하 6.5도, 부산은 영하 3.2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과 광주는 3도가 예상되고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에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